네,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외교 안보가 전공입니다만 한동안 일본 경제 쪽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유튜브에 많이 출연했었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포브스는 강대국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한국은 6위를 달성하면서 8위인 일본을 제쳤습니다. 일본 내 반응은 어떠한가요? 발칵 뒤집혔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이제 내가 일본에 처음 유학했을 때가 94년도예요. 전 세계에서 그 국가 경쟁력이 일본이 1위였어요. 1위. 80년대 후반에. 그러다가 내가 유학한 94년도에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어요. 그때 벌써 난리가 났었대요. TV를 보고 있으면은 일본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난리였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38위까지 떨어졌어요. 일본이. 한국이 20위고 중국이 14위고 이래요. 국가 경쟁력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나 중국한테도 많이 뒤처진 거죠. 그래서 일본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비교해봐야 가슴만 쓰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또 경제력, 군사력, 지도력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물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6위고 일본이 8위고 프랑스가 7위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한국이 6위 이런 인식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옛날에 보던 거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저 조그만 나라가 K-팝이면 K-팝 드라마부터 K자 붙으면 웬간한 건 막 전부 석권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들 삼성, LG가 전 세계에 거의 석권하죠. 가장 압도적인 거는 한류란 말이에요. 한류. 음식이면 음식, 음악이면 음악,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 다 지금 막 석권하고 있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문화를 압권하는 거는 진짜 역사 속에 극히 드문 얘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옆에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압도적인 14억, 15억 되는 어마어마한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지하 자원 엄청난 러시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또 우리보다 인구로 보면은 2.5배. 땅덩어리면 우리보다 3배, 4배 돼요. 일본이. 사실은 일본은 옛날에는 막 굉장히 조그만 나라 그러고 이렇게 인식 심어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통계치로 보면은 인구도 우리보다 2.5배, 땅 넓이도 남한에 한 4-5배 될 거예요. 4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라고 늘 인식되어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고려적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진짜 우리 세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어디 가면은 중견 고래 정도로 이제 덩치가 커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객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바라볼 때 덩치는 아직도 중견 정도의 고래지만 이 친구가 너무나 매력적인 거야. 스피드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바라볼 때 프랑스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절대 우리가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하나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팬데믹 있죠.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잖아. 그랬는데 국가가 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아주 잘 대응을 했었어요. 왜? 우리가 디지털화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키트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생산되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그걸 키트를 우리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달라고. 왜냐? 그 당시 미국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몇백만씩 주고 나갔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되게 잘했는데 옆 나라 일본도 형편없었어요. 그 대응이. 그때에 한국이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그걸 보고서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일본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인가 하는 걸 느낀 거죠. 디지털이 거의 안 돼 있는 나라. 근데 한국은 디지털화가 너무나 잘 돼서 가지고 그걸 대응을 너무나 잘했거든요. 그 뒤로 K-팝이 굉장히 이제 견인 역할을 했죠. K-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4-5년 사이에. 이걸 우리는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뻐기고 주변 국가를 무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저게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일본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뭔가 잘못됐을 거야. 수치가 잘못됐을 거야. 뭔가 한국 정부가 무슨 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잘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냐? 일본은 과거에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국제연합에 사실은 아직도 전범 국가로 낙인 찍혀 있어요. 그걸 희석시키려고 사실은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을 유엔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 15% 가까이 했다고 보면 돼요. 미국이 25% 정도 하고. 아주 일본이 옛날에 잘 살 때 지금은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전 세계에 꽤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팬데믹 거치면서 일본의 이미지가 급다운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6.15 도약한 것에 K방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일본보다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소재인데 한국은 바로 옆에 적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게 마찰도 있었고 북풍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연평도에서 사건도 있었고 함정이 폭파되기도 했었고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바로 옆에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계속 뭐랄까 무기 생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무기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오는 계속 개발을 한 거죠. 연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는 어땠냐 하면은 89년도 냉전이 딱 끝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계대전 같은 전쟁은 이제 없을 거다 한동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대부분의 그 무기 만드는 공장들이 생산 시스템이 거의 팍팍팍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사실상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쟁을 상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헌법 구조라는 특수 상황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자위대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군대라고 인식을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자위대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재난 구조대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자위대는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지진이라든가 태풍 피해라든가 그런 곳에 파견해가지고 그걸 복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요. 일본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데 자위대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자위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그걸 전쟁을 잘하는 집단으로 인식 절대 안 해요. 전쟁 치르는 집단이 아니라 재난 구조대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쟁을 치른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그 헌법 구조가 전쟁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육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라는 게 당장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전쟁을 치를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기 생산에 대해서 사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당시만 해도 일본은 무기 생산을 많이 했어요. 좋은 무기를. 그래서 한국전쟁 때 그 미군에다가 납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이 잘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 버블이 막 쫙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버니까 굳이 무기 팔아서 돈 벌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가전제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다른 걸로 돈을 충분히 벌어요. 자동차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무기 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당들이 계속 이 무기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헌법 구조 놓고서. 사회당이라든가 공산당이라든가 이 진보 좌파 정당 이쪽 정치권에서는 왜 자위대는 위헌이라고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 무기 같은 것들을 계속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건 전력이 아니냐 이거. 전력을 보조할 수 없다. 그게 헌법 구조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 전력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GDP 1%의 방위비를 써도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 1%의 자금이 엄청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주로 어디다 썼냐니까 미국 장비를 사들여오는 1급 장비, 최1급의 전투기를 사온다든가 정찰기를 사온다든가 헬기를 사온다든가 대부분 미국 무기를 수입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 경제도 서서히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이랬잖아요. 일본이 89년도에 일본 전체 GDP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17.8%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4%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17.8% 하던 일본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4% 안팎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GDP의 1% 방위비라는 절대 액수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GDP 2%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어쨌든 방위비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엔저까지 생기다 보니까 형편없이 방위비가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대기업에게 탱크는 어디다 발주해주고 비행기는 어디다 발주해주고 이렇게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 탱크를 발주한 양만큼만 생산해요. 그리고 그 생산하고 가격을 책정할 때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냐면은 일본말 점유하기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 쌓아가는 코스트 계산이라는 거예요. 요 부품 사는데 얼마 들었고 요거 얼마 들었고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고 이래가지고 다 플러스 한 다음에 이 생산하는데 이만큼 돈 들었잖아요. 거기에 순이익 얼마 남기는 정도.
그게 뭐 5%든 10%든 그렇게 얹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이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겠다는 의식이라든가 시장에 내다 팔려면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구조 때문에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규정이 엄격해가지고 웬간한 무기를 해외에 팔 수가 없어요. 규정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정부의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납품하는다. 그런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의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일본이 과거에 기술력이 뛰어났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무기를 만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뭐냐 하면은 이 시장 개념이 없는 거야. 시장 개념이 없다는 것은 코스트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코스트는 낮춰야 돼. 되도록이면 낮춰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장에 나서 팔 때 다른 어떤 경쟁품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가격, 성능 이 두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아예 제로였어요. 왜? 정부가 발주해서 발주한 걸 그냥 넘겨주면 되니까 그것도 가격 책정에서 점유하게 호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쓰는 만큼 계산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이익을 남기는 것 그걸 청구하면 정부가 그대로 돈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터무니없는 거야. 탱크 한 대를 만들었는데 성능은 사실은 한국 탱크보다 결코 좋지도 않을 텐데 가격은 두세 배인 거야. 이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닌 거죠. 한국은 어쨌든 성능은 계속 높이려고 연구 개발을 계속 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 우리가 디펜더가 좋을 거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야지 이제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간 거예요. 전 세계가 사실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멈춰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무기에 대해서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게 꾸준히 계속 개발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무기하고 한국의 무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쟁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한 게 레이더 하나 딱 판 게 전부 다예요. 수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일본은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무기 수출 3원칙이 좀 개선되긴 했어요. 아베 총리 때 분명히 그걸 좀 더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고치긴 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기를 생산했는데 거기에 투자했는 노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또 이익을 좀 남겨야지 그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한 그 에너지가 시장 개념으로 그 부가가치를 더 생산하는 개념으로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한 기업이 빠져나가 버리면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렇잖아, 무기가. 이게 하나 빠져나가 버리면 이거 누가 하냐 이거야. 이거 안 되면은 무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무기를 생산 못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을 만들었답니다. 이 기업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바로 대체하거나 대체를 하고 나서 빠져나가도록 한다거나 뭐 법적으로 규정을 정했대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일본이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 무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자기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앞으로 사실은 엄청난 부를 가져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모든 국가에게 방위비를 5%까지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엄청나게 방위비로 돈이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무기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금 제대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그 한국 무기들이 지금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도 이게 너무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지금 경각심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국은 이제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은 이렇게 방산, 한류, 뷰티, 반도체 중 새로운 먹거리를 지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본은 새로운 먹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은 새로운 먹거리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본에 뭐가 유명합니까? 일본에서 모노즈쿠리 그러면은 제조업을 일본은 모노즈쿠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장인정신이라는 거죠. 일본 하면은 모노즈쿠리는 장인정신. 이게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정신이라고요. 꼼꼼하게 챙겨서 아주 정밀하게 뭔가 제품의 성능을 높여가는 거. 그래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품과 장비예요. 이게 모노즈쿠리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장인정신이 가장 여기에 발휘되고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아주 상당히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죠. 부품과 장비는. 근데 이게 옛날에 해오던 거 그대로 하잖아, 그죠? 소재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될 별로 없어요. 늘 해오던 거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장인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대대로 해오던 거 계속 하는 게 장인정신이에요. 그 일본에서는 장인정신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별로 좋게 안 봐요.
저 집안에는 대대로 오랫동안 수십 대에 걸쳐가지고 저걸 해왔다. 그걸 높게 평가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뭔가를 도전한다거나 새롭게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거죠. 발 빠르잖아요, 한국이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처졌던 부분은 거기에 경쟁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새로운 걸로 완전히 뒤엎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첨단 기술들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논문 같은 것들 있잖아요. 1급 논문들은 지금 중국 대학에서 생산해내는 논문들이 미국 논문들보다 더 많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첨단 기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계속 뒤처지는 거야. 중국한테도. 한국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은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뛰어난데 지금 전 세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잖아요. 디지털에서 많은 부분들이 발생한다. 부가가치도 그렇고 첨단 기술도 디지털 반도체를 활용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 근데 그게 차지하는 그 부가가치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날로그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이 5% 내지 10% 늘어났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영역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걸 하나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막 그게 기업이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가팜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죠. 앞으로는 AI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새로운 걸 개발하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이 막 거의 넘버 1, 2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항상 잔잔하게 경쟁력이 있긴 있지만 뻥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날 없던 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이게 옛날에는 제로였다가 지금은 수출액이 어마어마한데 K-뷰티, K-푸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일본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자동차 영역이잖아요. 도요타 자동차가 아직도 세계 넘버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본은 자존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일본은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서 자동차 관세가 25% 이게 변동 없이 계속한다 그러면 일본에게는 한마디로 악몽인 거죠, 이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할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려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플라자 합의라는 거. 그 미국이 일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너무나 영향이 컸어요. 그러고 나서 버블이 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환율 문제가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일본의 그 침체하고. 근데 한국은 그런 거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디지털화가 됐어요.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라고 그랬잖아요. 아날로그 사회에서 벗어나오지는 못하니까 일본이 헤매고 있는 건데 우리는 디지털화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갑니까?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은 언어가 이 디지털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한글이. 근데 이제 중국도 한문을 쓰고 일본도 한문을 쓰고 해서 디지털화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다고 보죠. 근데 중국은 문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첨단 기술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해 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직도. 히라가나 가타카나에다가 한문까지 다 섞어 쓰잖아요. 이게 AI 들어가면요 쫙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한글은 AI가 엄청나게 판단하기 빠른 알파벳보다 더 쉽게 이게 판독이 될 거예요. 스피드나 여러 가지 인식에 있어서 엄청나게 수월하게 아마 인식할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AI 쪽으로는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다만 이제 왜 그러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거다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노령화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본이 먼저 심각했어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게 국가가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선진국에 들어서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는 거예요.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그 다음 부동산 문제. 물론 이제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과거에 부동산 문제 겪었던 거
일본만큼 심각하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일본은 내가 얘기했지 아까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돈의 가치가 2배 뛰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치솟았어요. 어느 정도 버블이 있었냐 하면은 긴자라는 아주 일본의 가장 그 땅값이 높은 거기에 있는 기업체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골프 회원권이요. 우리 돈으로 3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이. 그랬던 것이 가격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냐.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40매도 가던 게 1,000만 원까지. 이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도에 있어서 일본은 이 정도 낙폭이 있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정도. 근데 패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원인과 내부 내용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분명히 얘기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외부 요인이 있었고 내부 요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걸 제대로 컨트롤 못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를 6%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을 하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나 지었는데 이게 이자가 갑자기 6%까지 팍 뛰어버리니까 이걸 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팔아야겠다고 전부 내놨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건물을 내놓으니까 가격이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도 내가 융자 받은 돈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제대로 되질 않겠죠. 그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은행도 도산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자금이 한마디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왜곡된 그런 것들이 휴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렵다 해도 그렇게까지 일본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일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일본은 인위적으로 플라자 합의라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객관적인 팩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건 아니잖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고 다들 우리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랬을 때에 이자율하고 그 뒤로 높아질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 차이였었냐? 내가 볼 때 한 2, 3% 정도밖에 차이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6%, 갑자기 6% 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너무 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 버블이 붕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은행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들이 실패했다고 그때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다 사죄를 했어요. 좀 더 면밀히, 좀 더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잘 궁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자를 팍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막 사회 전체가 엉망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렵다 해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이 하는 걸 보고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일본이 한번 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미리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배우자. 못하는 거는 반면교사로서 저렇게 하지 말자. 이런 게 어떻게 하나 보면은 사회 샘플로서 옆에 좋은 나라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좋은 것 배운 거 있고 나쁜 건 저렇게 하지 말자.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좀 똑똑했던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채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옆에 일본이란 좋은 배울 만한 뭔가 객체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걸 배움으로 잘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뭔가 똑똑함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과거에 실패했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절대 나는 동의를 못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미국,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진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일본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도 한류를 상품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의 위상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문화 전반적으로는 뭐 벌써 넘었었죠. 사실 내가 이제 일본 유학할 때만 해도 일본 문화 대단했잖아요. 일단은 뭐 아직도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엄청나고 그다음 일본의 망가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드라마도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들 많아요. 일본에. 내가 유학 가기 전에는 일본 드라마 몇 편 보면서 그때 되게 그 인기가 많았었다고요. 일본의 뭐 엔카라든가 가요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그 문화 전체가 뭐 우리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는 없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본은 벌써 선진국을 30, 40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뒤로 이제 저 밑바닥에서 이제 막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문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고요. 그러던 이제 나라가 한국이 언제부턴가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요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으로 유명해요.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건데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일본 가서 보니까 알겠는 거야. 가창력 같은 것들은 한국이 전 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탈리아 뭐 유학 같은 데 가는 유학생들 보면은 성악 전공한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페라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어때요? 피아노라든가 무슨 뭐 콩쿠르 대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본보다 상당히 많아요. 압도한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의 오페라 같은 데서 주연을 맡은 사람이 대부분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향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이 받침이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울린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주로 모음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옥타브가 좀 높은 것 같잖아, 일본에. 하이 와카리마시다. 뭐, 하여튼, 우리가 보면 깔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언어들이 보면은 굉장히 옥타브가 하나 좀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저음이 좀 부족하다. 언어 자체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성대가 이미 그 언어에서 벌써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일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성악이나 노래하는 데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그게 이제 꼽힌 게 내가 볼 때는 케이팝이고 지금 뭐 일본의 한국의 전 세계를 음악으로 그냥 도배하는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애니메이션도 지금 케이팝 데몬 그걸 제대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애니메이션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활짝 꼽힐 거라 봐요.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망가는 이미 앞섰어요. 웹툰으로 일본 망가를 이제 벌써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일본이 아주 뭐 압도적인데 그 애니메이션 요번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예수의 생애라는 감독이 10년 동안을 막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가지고 정말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곧 7월 16일인가 뭐 한국에도 개봉한다 그러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한 퀄리티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랬어요. 케이팝도 그렇잖아요. BTS 딱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블랙핑크 나오고 나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게 하나의 표본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가는 건 쉽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애니메이션도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보다 못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하죠. 일단 케이팝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면은 막 뒤집어지잖아요. 오사카나 교토, 도쿄 돔이라든가 지금 뭐 동방신기가 2사람이 빠져나오고 2사람만 했는데도 도쿄돔에서 10몇 번을 했대요, 공연을. 그 도쿄돔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 한번 공연하려고 그러면 15억, 2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대요. 그 정도 코스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남기려면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꽉 채울 수 있는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동방신기도 그렇고 그 뒤로 뭐 많은 우리 걸그룹이든 남자 그룹이든 일본 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정말 반응이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가요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이제 아주 즐겨보는 게 한일가왕전이라고. 이거 너무 재밌게 보는데 우리 지금 종편에서 하잖아요. 그죠? MBN이라는 거기서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편집하는 사람이 연출을 아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출도 잘하지만 음량 시설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드론 같은 걸로 이제 날리면서 진짜 그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보고 있으면은. 그런데 한국의 그 가왕전을 하고 나서 일본에 가서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한번 하고 일본에 가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가서 했는데 그 영상을 봤더니 일단 음질이 안 좋아요. 음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 가수들의 그 뭐랄까 음정이 좀 뭔가 고르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영상 찍는 게 너무나 예를 들어 드론을 날린다거나 그 카메라 대수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너무 평면적이야. 재미가 없어요. 일본어로 댓글 단 것들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 죄송하다고. 한국 지금 가왕제는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고 재밌게 잘 만들고 음량도 좋고 그다음에 편집 같은 것들도 영상도 너무나 아름답고 다 좋은데 이걸 한국만 지금 제대로 해낼 그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그 케이팝이라든가 음악 세계는 뮤직뱅크라든가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가서 영상을 틀고 녹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지금 음악 세계가 활짝 꼽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곳곳에서 역전 현상이 너무나 급하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위 문제 같은 것들도 방위 산업도 일본을 압도하죠.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한류 곳곳에 한류, K-팝, K-푸드, K-뷰티
K-무비, 이제 K-애니메이션까지 이제 일본을 능가하려고 그러는 조짐이 보이고, K-웹툰, 그것도 이제 넘었었죠. 자, 그러면 뒤처지는 건 뭐 있어요?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는 아직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설 거예요.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거는 장인 정신이. 그래서 일본의 장인 정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화라든가 새롭게 뭔가 변신하는, 디지털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 웹툰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화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에서 일본을 하나둘 다 능가하고 있어요. 가전제품들이 그렇게 능가한 이유도 한국 가전제품들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겹살에 김치는 한국인들도 못 찾는 조합이잖아요. 일본에서 삼겹살에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이 일본 가정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두부찌개는 물론 일본 나베에도 김치를 넣어 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은 맛이겠죠. 근데 김치는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김치예요. 조선징이라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 가장 그 상징인 게 김치였다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왜냐? 지금 현재 한국의 김치는 굉장히 뭐랄까 정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표준화되고 연구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시골의 각 가정들이 담아놓은 김치들은요 냄새가 지독했어요. 맛은 물론 독특하죠 다. 그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 도시락을 이제 교실에 사오잖아요. 교실 전체가 김치 냄새로 진동을 하잖아요. 그게 좋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옛날에 한국 식민지 할 때도 한국에서는 김치를 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그러면은 그 김치에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내가 유학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일단 그 다음에 한국의 김치의 맛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서 상당히 그 독특한 옛날에 그렇게 사람마다 느끼기 다르게 좋지 않은 그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봐요. 요즘은 김치들이 잘 익은 김치들은 누가 냄새를 맡아도 좋은 냄새예요. 맛이 있는 냄새. 정말 잘 익었네 하는 그런 냄새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김치가 일단 품질이 좋아졌고 음식으로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인식이 워낙 높아졌고 한국 음식에 대한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남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무비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어요. 인식이라는 거 인식.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하는 거는 그게 좋아도 좋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이 그랬어요. 가난하고 뭔가 아직 제대로 꼽히지 못했던 한국의 그런 모습들에서 김치라는 거는 냄새만 나는 음식 이런 식으로 인식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세련되고 멋진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첫째 맛이 좋다는 거예요. 삼겹살하고 김치하고는 잘 어울리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그런 거 먹어본 다음에 맛이 좋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해 한국은 일본 문화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지만 지금의 일본 거리에서도 쉽게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한국 음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일본에서 한류가 지속되리라고 보시나요? 나는 한동안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류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게 받아들이는 건 포맷이 된다는 거예요. 포맷이 되는 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받아들인 거는요, 하는 유행으로서 사라질 수 있어요. 왜? 밑에 깔리는 게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지금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는 세련되고 자극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깊이도 있고 어쨌든 되게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럼 그 세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거고 그게 자식한테 대물림이 돼요. 지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20년 전인가 30년 전쯤에 겨울연가 후예는 소나타 일본에서 그게 그 당시에 중장년 여성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까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한국 그 드라마를 보고서 한국 그때 음악도 드라마에는 음악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만 해도요. 겨울연가 있기 전에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은 무조건 폄하했어요. 덜 떨어지는 민족이라 그러고 뭔가 부족한 민족, 자기들보다 2등 국민 이 취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몰라서 그런 거죠. 한국이 옛날부터 음악이나 어떤 이런 쪽은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구에서 한국의 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언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문화가 좋아졌냐? 그러면 한국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좋았는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것도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 것들. 지금 전 세계 나와서 사물놀이 같은 거 해봐요. 완전히 반응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못 살고 역사적인 공경도 겪고 그러는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일본에서는 이 한류 문화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우리 재정 상태는 그리스보다 더 나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2025년 1월 기준 일본 정부는 1350조 엔, 하나로는 1경 3천조 원이라는 부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제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국가 부채가 전 세계에서 아마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거든요. 일본에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나 하면은 일반인들, 서민들이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르고 생활이 이제 궁핍하다 보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그게 이제 하드쇼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7월 20일인가 참여연 선거가 있잖아요.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막 나오니까 자민당 내에서도 그걸 들어주자. 연립 여당인 공명당 입장에서도 그걸 들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세수가 펑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민당 내에서는 특히 이제 재무성이 이거 만약에 세금을 감면해 줬다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부채가 엄청난데 여기 또 더 부채가 얹힌다. 뭐 그런 이제 맥락인 거죠. 사실은 일본이 이게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게 이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자꾸 이제 뭔가를 보조해달라, 뭐 세금을 깎아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선심 쓰는 뭐 그런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금리를 조금 올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올 초쯤에도 다시 한번 더 올릴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안 내리니까 올리기가 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관세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또 일본의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뭐가 올라가나니까 장기 국채가 지금 이자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여러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본에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 부채가 왜 많으냐 하면은 국가 예산을 국가가 돈을 찍어내 가지고 국채를 팔아서 그걸로 충당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채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더 이상 파는 양을 줄이려고 그랬어요.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줄이는 대신에 그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줄인다는 게 누가 줄이나 하면은 일본 은행이 그걸 사줬단 말이에요. 일본 국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보통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제 들어와서 그걸로 가지고 일본 예산을 충당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안 사주면 어떻게? 그동안 일본 은행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왜? 금리가 안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작년 7월 달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조금씩 사는 것을 줄여나가겠다.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줄여나가는 대신에 그러면은 줄인 만큼 해외에서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나 일본 시중에서나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게 안 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사준다는 건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는 만큼 금리를 올려야지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간 게 1.5 가까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만 해도 1%에서 딱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곡선을 딱 설정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제거하고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이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부채 60조 엔인가 그래요. 거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가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총리 입장에서는 선거를 얼마 안 남겨놓고도 이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자꾸 이제 여론에서는 살기 힘드니까 뭔가 세금을 낮춰달라, 뭘 해달라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재무성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계속 쌓이고 그다음에 이자까지 막 지불해야 될 돈이 막 천문학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또 무료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선거를 생각하면 풀어야 되고 그런데 재정을 생각하면 할 수 없고 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일본이. 그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이시바 시게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민당 내에 거의 그 야당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자민당의 그 전에 그 누구였습니까? 총리가 아베 신조였죠. 아베 신조 총리가 자민당에서 총리를 할 때 그때 막 전부 자민당 내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아베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베가 그렇게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시바 시게루가 홀로 고독하게 아베 총리를 그렇게 비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책도 많이 읽는 편이고,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정도면은 저녁에 동료들하고 같이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근데 그런 것을 잘 안 해요. 왜? 술 마시고 나누는 얘기가 너무나 시덥지 않은 얘기들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책 한 권 더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외로운 늑대라는 편, 일본말로 입비끼 오감이라 그런 얘기 하는데, 옛날에 고이즈미 지금 신지로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자민당에서는 가끔요, 그 야당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고이즈미 지금 신지로의 아버지도 그때 총리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 갑자기 총리가 됐고, 이시바 시게루도 사실은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을 거의 뭐 7, 8년 총리를 하면서 석권하고 있을 때 혼자서 외롭게 아베를 비판해왔단 말이에요. 자민당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왔다. 그런 사람인데, 그때 아베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베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도. 이시바 시게루 그런 이제 성격의 정치가인데,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요. 많은데 보통은 이제 일본에서도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을 올해 한 몇 년을 해요. 보통은. 그 자리를 다 한 3, 4년, 4, 5년 앞에 기시다 또 총리 되기 전에 외교부 장관을 5년 했단 말이에요. 외교부 대신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에 무슨 뭐 예의라든가 정상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 그 뭐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외로운 한 마리 늑대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총리를 지지했던 보수 우익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도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된다는 거는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날 불신임만 제출해버리면 그날로 바로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자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민당 내에서 보수 우익들은 계속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조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과 관세 문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참여 선거에서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면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이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아부에도 불구하고 8월 1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한테는 이게 굴욕이 아닐 수 없는데,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안 좋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24% 됐다고요. 근데 이번에 편지에는 25%, 1% 올렸. 그게 또 일본에서는 발칵했어요. 아니, 낮춰줘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1% 올려서 25%로 이제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편지 타이틀을 보면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께라고 보통 그렇게 서두에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디어 미스터 재팬 그랬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편지로서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발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일본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나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자동차세를 24%에서 최소한 10%대 정도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동안 해왔는데 뭐 6번인가 만났어요. 근데 지금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거기다가 이시바 시게루가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4%를 25%를 올린 거하고 디어 미스터 재팬이라고 호칭을 한 거하고, 이건 일본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총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보내온 편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야, 참 보고 있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맥락으로 우리한테도 보내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은 참 무례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사이도 굉장히 좋았으니까 일기 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꽤 매끄럽게 좀 잘 진행됐을 텐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교라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다든가 아주 융통성 있게 잘한다든가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은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치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트럼프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보면은 일본은 지금까지는 항상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지내온 나라, 그게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사실 뭐 캐나다도 그렇잖아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우방이었는데 트럼프하고 거의 적대 관계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뭐 전 세계 가깝게 지낸 나라가 있나요? 지금 전부 다 적으로 다 돌린 듯한 인상인데, 물론 영국하고는 최근에 뭐 협상이 잘 돼가지고 10%로 이제 관세를 합의까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국은 미국이 흑자를 많이 남기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게 높은 관세를 매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세 10%로 쉽게 거기는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자동차가 미국에는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미국 자동차는 거의 수입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부분은 사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동차 관세 25% 이거는 특히 이제 일본한테는 엄청난 타격이겠죠. 근데 일본의 자동차 철강 산업은 일본 경제를 구성하는 큰 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자동차 25%, 철강 50% 관세가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아주 치명타죠. 만약에 25%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자동차 매출액이 한 26% 정도 다운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1년 GDP가 1.3% 정도 다운될 거라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사실은 일본 수출이 지금 현재 거의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자 가전제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K푸드, 뭐 K뷰티, 뭐 이런 것들, 사실은 K팝의 수출액이요, 거의 반도체급 뭐 수출액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수출이 꽤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본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이 자동차 관세 25% 만약에 그대로 매겨버리면 정말 일본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고기 수익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게 여론이에요. 대충 그냥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론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선거를 7월 20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7월 20일 선거하고 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8월 1일부터는 세금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선거 전까지는 강하게 막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한테 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선거에서 좋은 표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미국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해서 뭔가를 얻어낸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자동차 관세 25%를 낮추려면은 너희들도 미국 뭘 수입을 해라 이건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일본 쌀이에요. 지금 일본 쌀값이 높잖아요. 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도 아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너희들 쌀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왜 미국 쌀을 수입 안 하냐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민당은 특히 그 표밭이 어디냐면 농촌이에요. 농가가 대부분이 거의 자민당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쌀값이 높아졌다고. 쌀값이 높아지면 농가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수입해가지고 이걸 팍 낮춰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자민당은 농부 편에서 농협이나 농부 이쪽 편에서 절대 수입을 안 한다. 쌀은 수입 안 한다. 이게 하나의 그 모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지금까지 그 해오던 그대로 수입을 안 한다 이거였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너희들 자동차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자를 500억, 600억 달러씩 그렇게 적자를 입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5% 관세를 안 매기려면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 이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적자를 뭔가 좀 컴프라치 해줄 만한 수입을 해라 이거예요. 그중에 지금 쌀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쌀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갈등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도 흔들림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드디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아니죠.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했다. 이 얘기는 주식 가격이 좀 올랐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고 그 뒤로도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무슨 소리냐. 일본의 현실 지금 경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회복은커녕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 들어오면 그게 돈이 쌓이면은 그걸로 가지고 국가 부채를 조금 줄여 나간다든가. 그게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국가 부채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지금 삶이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도 많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엔화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물가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 물가는 높여졌는데 임금 인상이 그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다 보니까 내가 가지는 돈은 더 줄어드는데 또 국가 부담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그 봉급의 25% 정도였다가 한 30년 전에 지금은 거의 한 50% 가까이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이 굉장히 핍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이게 무슨 고열 빨아먹는 거냐 국가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랬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부채가 너무 많은데 또 지금 서민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국가 부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은 일정한데 세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국가 부채를 국채 같은 거 더 많이 발행해야 돼. 그게 이제 국가 빚으로 또 증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경기가 좋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뭔가 일본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겠죠. 그러면 일본이 약간 그리스 경제 위기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을까요? 국가 부채 때문에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늘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의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지금 장기 국채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통제 안 되면은 큰일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채 이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불해야 될 이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또 외부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일본 은행이 또 사들여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채는 더 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이제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부채가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아지고 이제 이게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게 일본 은행 저거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때가 머지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 하면은 되게 잘 살았던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은 쇠퇴하게 된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플라자 합의라고 들어봤어요? 플라자 합의라는 게 결국은 뭐냐, 미국이 일본한테 한 방 먹인 건데 그게 뭐냐면은 85년도에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요, 일본의 자동차나 일본의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일본 제품으로 그냥 도배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중국 제품들이 미국의 전체를 도배했듯이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얘기고 그 냉전 시기에는 일본 제품이 미국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냉전이 끝나갈 무렵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우리가 냉전 때문에 여기에 한눈 파는 사이에 돈은 일본이 다 벌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빡친 거죠. 미국에서. 정치가들이 그래서 이제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왜 일본 제품이 미국에 이렇게 많이 몰려드냐. 그게 환율 때문에 그렇다. 환율이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너무 싸다 이거죠. 그래서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호텔에 G5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환율 조정을 했어요. 그때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을 1987년 말, 그러니까 2년 한 3개월 사이에 1달러당 120엔으로 딱 2배 뛰었어요. 엔화 가치가. 2년 조금 남짓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합니다. 제일 먼저 대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던 기업들이 생산성이 팍 떨어지는 거죠. 왜? 똑같은 제품이 가격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히 2년 사이에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팍 떨어진 거죠. 그 사이에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에서 다 뺏어오게 돼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왜? 가격 경쟁력에서 뭐 압도적으로 한국이 유리하니까. 그때 일본의 대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이거는 너무 비싼 거야.
일본의 그 소위 말해서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로? 전부 해외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공장들이. 수출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자본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요? 공동화됐다 그러죠. 공동화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요. 일본에. 국내에서는. 투자를 어느 정도 안 했냐면은 2000년도부터 2022년도, 23도 그때까지 20 몇 년 동안에 그때를 100으로 치면은 118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18%밖에 안 올린 거예요. 국내 투자가. 그럼 어디로 다 갔냐? 850% 정도는 해외로 다 투자가 뻥튀기 된 거예요. 그 돈이 해외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국내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발전이 안 되겠죠. 성장을 안 하겠죠. 해외 빠져나간 돈은요, 거기에서 직접 투자해서 거기서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번 돈은 국내를 안 가지고 들어요. 대부분이. 다시 또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일본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계산상에서는 일본에 성장한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일본 국내에 들어오는 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심각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산이 2배로 뻥튀기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바꾸면. 그 일반 국민들 1억이 넘는 일본의 국민들이 호주머니가 2배로 뻥튀기 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면은 달러를 바꾸면은 막 쓸만하잖아요. 그죠? 그 여행 엄청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막 나니까 그 돈을 이제 어디로 많이 썼냐면은 땅 투기 내지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값이 막 폭등을 했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일본의 야마노테센 안에 그 땅만 팔아서 도쿄에 미국 땅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정부가 나중에 아차 큰일 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부동산에 쓸 수 있는 돈을 총량제를 정해버렸어요. 은행 전체가 부동산용으로 용자해 줄 수 있는 돈을 총량을 정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부동산 쪽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딱 묶여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빵 뛰어가지고 수출기업,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융통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팍 낮춰준 거예요. 은행 이자율을 정부가. 그게 1% 이하 정도로 막 그냥 굉장히 낮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기업도 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막 사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오면 일반인들도 돈을 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도 사고 아니면 뭐 자기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정부가 아까 총량제하고 이자율을 6%까지 올려버렸어요. 1%도 안 되던 그 이자를 6%까지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빌려다가 자기 집 짓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게 갑자기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왜 폭락했냐니까 이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구입했던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변제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량 채권이라든가 은행도 막 쓰러지고 그 후유증이 그 뒤로 버블이 꺼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버블이 꺼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은 기업들마다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버블이 꺼지는데 그게 투자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투자를 해봐야 이게 돈이 안 되니까 현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 동안 투자가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투자는 안 하고 회사 내에 돈 벌면은 현금으로 다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부 유보금이 600조 엔 가까이가 지금 현재 내부 유보금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계속 디플레이 됐던 이유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플라자 합의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들이 막 도산하게 되고 도산하는 과정 속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임금을 안 올려줘요. 코스트를 줄이려고. 임금을 안 올려주니까 30년 가까이 임금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이 안 오르면 소비가 진작에 안 돼요.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낮아지고 기업들이.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임금을 못 올리고 이게 악순환이 됐던 거예요. 계속. 그래왔던 것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일본이 쇠퇴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나 국력은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나라가 갑자기 그리스처럼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과거에는 물론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일본 부품을 사오긴 하지만 부품 장비는 사와요. 아직도. 그렇긴 해도 무역이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망가진다 해서 한국한테 뭐 큰 데미지가 온다거나 그렇지는 일단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 옛날 IMF 왔듯이 일본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그게 다 특히 이제 가장 확실하게 결정타가 될 거면 지금 일본의 지진이에요. 지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재난이 어디에서든 한번 올 거예요. 지금 사실 홋카이도에도 엄청나게 대지진 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난카이 드래프트 얘기 나오죠. 그럼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다음 후지산 터진다는 얘기 나오죠. 이게 언젠가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10년, 30년 곧 아니라고 본다면 그 사이에 일본이 어떤 재난이 왔을 경우에는 정말 폭삭 한번 가라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더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였어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항상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본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지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행만 해도 확 줄였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공장이나 일본에 지금 뭐 거기다 투자를 하겠냐고요. 부동산이든 투자하겠어요? 재난이 오면 그 다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 정부가 주일 중국 대사관에서 그런 안내문까지 걸었어요. 일본에 지진이 염려가 되니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신경을 쓰라고 그런 공고문까지 올렸다니까. 그 정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폭삭 가라앉을 경우에 경제가 휘청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국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올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 근데 나는 또 좀 달리 보는 게 이게 국가는 무한 경쟁이에요. 국제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인데 특히 일본하고 한국은 서로 경쟁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쟁 국가가 어느 정도 힘을 좀 빠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힘이 실릴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여기 보면 동아시아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거기에서 이제 한미일공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항상 미국은 그동안 일본을 한국보다는 좀 더 우선시했다고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6위권에 들어갔다. 국가 경쟁력에서 일본이 8인데 그 한국이 더 이제 일본보다 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에서 그동안 일본 우선시했다가 한국으로 이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아까 경제적으로 뭔가 휘청해서 뭔가 가라앉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외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민주주의 국가 뭐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은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국제 정치 속에서는 상당히 냉정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국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은 식민지까지 당했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줄어드는 순간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물론 뭐 이웃이 잘못돼서 우리가 좋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뭐 썩 그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하고 냉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없을 때는 식민지까지 당하는 게 국제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더 이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우선시해준다. 그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